사람은 국어하고 수학을 잘해야 돼요. 국어를 잘해야 주제를 알고 수학을 잘해야 분수를 알아요. 이거 되게 나쁜 말처럼 들리는데 전 되게 냉혹하지만 분명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제를 안다는 건 뭐냐면 네 주제 꼴을 알아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 인생 주제는 무엇인가, 나라는 사람은 지금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아는 거고요. 분수를 안다는 건 뭐냐면 넌 여기까지야 이게 아니에요.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이 너무 내 현실하고 너무 멀기 있는 건 아닌가, 하나씩 좁히기 위해서 그 다음번에 있는 것을 좀 봐야 되는 건 아닌가, 지금 상황으로부터 나의 이상 그 사이에 적절한 거리와 거기에 따른 실천 그 항목들을 내가 알고 있는 거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적어도 인생에 있어서 자기 국어와 자기 수학 잘하자. 우리가 수능에서의 국어 수학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 국어와 인생 수학을, 과제 과업이 계속 큰 상태로 있으면 개인 과업이 눌려요. 개인 과업만 너무 크게 하잖아요? 그럼 가족 과업 쪽에서 같이 팀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 균형,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새는 흔히 우리가 자기애라고 하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나르시시스트라고 가족들이 야, 너 너무 이기적인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기성하고 이기주의는 달라요. 먼저 이걸 잠깐 구분하면, 이기성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 일종의 자기방어 기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기주의라고 하는 건 다른 것들 다 죽어도 괜찮아, 나만 살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 그걸 장기적으로 그런 입장만 취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기주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족은 기본적으로 이기성을 다 당연히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에요. 이 가족들 가운데 이기주의자가 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기주의자는 좀 병리적인 거기 때문에 특별하다. 이기주의자가 있잖아. 그러면 나머지 가족들이 이 사람이 해야 될 과업까지도 떠맡아야 돼요.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건 약간 운이 없는 케이스라고도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조정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 생리적으로 이기적인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성장 과정에서 이런 이기성이 훨씬 더 강화되는 거거든요. 이런 이기성이 강화된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떠받치면서 이 사람의 역할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힘들고 약간 피해 받으면서 크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운이 없는 거예요. 그 과정을 벗어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인이 될 때예요. 내가 너무 억울해 이런 사람들은 꿈꿨으면 좋겠어요. 내 독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기성을 정당하게 발휘할 수 있을 만한 기회를 갖고 그 기회에 내 권리나 혹은 내가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내 역할을 좀 지켜내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각각 성인이 되어서 개인의 역할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가족의 역할은 작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건강한 가족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도 무조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움직여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가족 프로젝트만을 강조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집이에요. 그럴 때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이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기성을 꽉 좀 공고하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때로는 눈도 좀 감아야 돼요. 요새는 가족이 많지 않아서 가족의 역할이 분산이 되기가 좀 어려워요. 애가 뭐 하나 둘밖에 없는데 무슨 분산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자녀들의 무게가 좀 커진 게 있어요. 어릴 때는 사랑 많이 받지만 그 사랑받은 무게만큼을 토해내야 돼요. 성인이 되어서. 왜냐? 부모를 부양할 사람들이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 지점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신에 요새는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들이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부양을 위한 것도 그렇고 의료도 그렇고, 옛날에야 뭐 자기들 허벅지 살 내가지고 그거 뭐 부모 먹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너무 이제 힘든 세상이었으니까. 이제는 그런 세상 아니에요. 의료가 잘 발달돼 있고 이런 복지 시스템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사회가 함께 부양을 도모하고 있는 사회라서 이게 무작정 이런 가족 프로젝트라고 생각한 머리 구조 자체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 가사 분담이에요. 제일 쉬운 방법이. 어린아이에게는 신발 정리, 자기 밥그릇 갖다 놓기, 제일 중요한 거 자기 방 정리 엄청 중요하거든요. 자녀들을 키울 때나 가족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부모가 경계와 기준과 준칙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성장하면서 내가 그 경계와 기준과 준칙을 제공하거나 혹은 만들 수도 있어요. 성장한다는 건 오롯이 부모 밑에서 크면 부모가 100% 하는 게 아니라 점점 서로의 포션, 퍼센티지를 나누는 겁니다. 이걸 나누지 않고 무작위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집안을 우리가 권위주의적 집안, 권위주의적 부모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녀들의 성장에 따라서 책임과 권리와 의무를 이렇게 부모들과 함께 나누는 이 집안을 우리가 민주적 집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이들 어렸을 때도 그렇고 성장하면서도 가사 분담의 그 내용만 달라질 뿐이지 가사를 분담한다는 건 애 어른이 따로 없는 거예요. 독립성과 더불어서 가족의 공동 프로젝트를 함께 나누는 제일 쉬운 방법은 가족의 특성에 맞도록 가사 분담을 하는 것. 두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의 한계를 알리는 것. 상황과 한계를 알리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침에 8시에 학교에 가서 저녁에 자율학습이나 학원 끝내고 나서 10시에 오는데 너 아침, 점심, 저녁 밥해. 이건 말이 안 되죠. 이런 말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건 할 수 없다. 대신 난 이걸 할 수 있다. 1년에 나의 한계를
알려주고 또 상황과 한계를 알려주고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겠죠. 이게 이제 조율이고 자기 주장이고 동시에 가족에게 내 상황을 알리면서 일종의 양해를 구하는 방식인데 이게 어떤 다툼이나 소리 지르며 방식이 아니라 토론 문화, 가족회의라고 하는 걸 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아이와 어렸을 때부터 함께 가족이 민주적인 해결 방식을 찾아가고 도모하는 그 과정을 그 가족회의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애가 어느 정도 말하고 표현할 수 있으면 돌아가면서 의장도 하고 가족 간에 합의된 결과를 내는 그 과정들 기재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가족이 얼마나 되겠어요. 민주적 부모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 우리가 다 하지 못하더라도 가사 분담만 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고 민주적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한계를 이해하고 여기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가사 분담이라든지 책임이나 이런 권리에 대한 조정을 하는 거 이것처럼 좋고 훌륭한 과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 간의 대화가 되게 많이 필요하다는데 대화가 말을 많이 하는 게 대화가 아니에요. 필요한 말을 필요한 순간에 의미 있게 배려하면서 나누는 그 과정을 아울러서 대화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끊임없이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건 그 과정을 읽어주는 과정이고요. 자식 중에 훌륭한 자식이라고 한다면 부모의 그 의도를 알아주는 거거든요. 기꺼이 그 일을 맡거나 선택하는 과정이지만 무조건 100%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내 생각들을 전달하면서 이 전달하는 과정도 충분히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납득이 될 만한 수준에서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가족 간의 대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가족 간의 분업을 하거나 그러면 약간의 논쟁이 있거나 섭섭함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누군가 나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소리를 빽빽 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는 가능한데 요거는 어렵다라고 해서 일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조금 더 짐을 좀 질 수도 있겠는데 그게 너무 큰 짐이 아니면 그래서 가족이 좋은 건 사회생활 할 때에도 내가 사실 다 해야 될 일을 누군가 또 맡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우리가 땡큐 하면서 또 다른 방식으로 내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페이하잖아요. 값을 치르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족에게도 누군가 내 일을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누군가 다른 가족이 좀 맡아줬다. 부모의 뭐 간병이라든지 부모에 대한 부양이라든지 하면 반드시 땡큐 해야 돼요. 그런 거 땡큐 하지 않잖아요. 이건 내 일인데 그 사람이 맡아준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땡큐 하지 않는다? 저는 그건 사회적으로 아주 폐악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집마다 그림이 다 달라요. 집집마다 크기가 다 다르고요. 집집마다 소망과 욕구가 다 달라요. 각 가족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들이나 가족이 가지고 있는 남이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역사가 있어요. 이 집안이 가지고 있는 흔히 말하는 가풍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 집안이 가지고 있는 남들 모르는 이 암묵적 규칙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나 어울리고 어느 집에나 맞는 정답은 전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다들 왜 맞춤형 신발 신듯이 그렇게 맞춤형 여러 상담, 맞춤형 뭐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개별화되고 그 사람의 그 상황의 특수성에 맞도록 최적의 결과를 내는 그 과정들을 위한 논의들이나 열매를 위한 노력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객관화하고 조망하는 능력을 갖는 게 일단은 중요해요. 우리가 가끔 왜 나무를 보기보다 숲을 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무를 보기보다 숲을 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무 속 그 빽빽한 밀림 속에서 길을 잃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전제는 일단 떨어져서 그 상태를 보고 그 전경을 보는 게 가장 길을 잃지도 않으면서도 문제를 풀어가기에 제일 수월한 방법이다. 또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숲을 본다는 건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고 객관하는 능력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을 한번 딱 보세요. 딱 보면 우리 집의 친밀도 정도를 평균 친밀도를 1에서부터 10점까지 한번 보세요. 집집마다 가족원마다 우리 집은 나는 우리 가족이 친밀도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점수를 매겨보잖아요. 가족끼리 같이 해보면 되게 좋아요. 어떤 집은 각각 다 점수가 다른데 평균값이 다 나와요. 근데 가족들이 다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점수를 매길 때 집안에서 뭐 피자를 이 사람만 빼고 먹어가지고 삐져있는 한 사람이 그때 점수를 체크해가지고 낮게 점수를 주는 거 말고 그냥 전체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 가족 전체의 역사를 봤을 때 점수가 몇 점인지를 좀 보잖아요. 그럼 평균값이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또 약간 차이가 있더라도 평균값이 나와요. 결국은. 그 평균값을 보잖아요. 5점 넘잖아요. 괜찮은 집이에요. 5점이 넘으면 한 6점, 7점 넘잖아요. 상당히 괜찮은 집이에요. 8점 우리 집은 뭐 따봉 집안이에요. 따봉 집안. 최고의 집안입니다. 왜냐면 그 정도 점수가 나오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집을 봤더니 다 10점씩을 줬어. 이건 거짓말하는 집안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불만 없는 집은 없기 때문에. 뭐 9점은 넘어갈 수 있는 집이 있긴 있더라고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따로따로 점수를 체크해야 돼요. 같이 모여서 하면 눈치 보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9점, 10점이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이 집은 망하는 집이에요. 왜냐하면 경직된 집안이고 눈치 보는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점수를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대부분이 뭐 한 6점에서 8점 사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 높은 점수 나오지 않아요. 대신 이런 것도 하나 질문해야 되겠죠.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 집안의 친밀도가 몇 점인가? 개인 점수 내고 내가 원하는 가족의 친밀도는 몇 점인가? 이 소망에 대한 점수를 내잖아요. 그 소망에 대한 점수하고 현실 점수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점수가 큰 집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집이에요. 점수가 작은 집은 언제든 행복할 가능성도 준비가 돼 있는 집이고요. 지금도 이미 행복한 집이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당신 행복하십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1점부터 10점까지 친다고 해봐요. 1점에서 10점까지 했을 때 전 지금 행복감이 뭐 2점이에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몇 점 정도면 행복한 걸까요? 몇 점 정도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뭐 8점이요, 9점이요 얘기해요. 2점에서 8점은 6점 차이 나요. 심지어 9점이면 7점 차이 나요. 다음 생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 집이 행복한 집입니까? 친밀합니까? 물어봤을 때 점수가 낮은 집. 그런데 내가 원하는 소망의 점수는 높은 집을 보면 다른 집의 행복은, 다른 집은 다 행복하고 우리 집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수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2점에서 8점, 2점에서 9점을 한꺼번에 점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2점에서 3점 가야 되겠죠. 3점에서 4점 가야 되겠죠. 4점에서 5점 가야 되겠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이 2점에서 3점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3점에서 4점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구체적인 변화를 위해 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들을 행동과 말을 중심으로 만들어내서 요걸 하나씩 적용해 가면서 점수를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이 바늘 허리 메어 못 쓰고요. 한꺼번에 가다가 다리가 찢어지는 겁니다. 시행 불가능하거나 이행 불가능한 거는 그냥 우리의 꿈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아니에요. 요 점수들을 하나씩 변경해 가면서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그 벽돌이 우리의 담을 이루고 이 담을 이룬 것이 나중에 만리장성이 되듯이 그렇게 하나의 벽돌을 쌓아가는 과정으로 그렇게 가족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행복감을 만들어가면서 가족이 가지고 있는 만끽하는 그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그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행복감, 가족에 대한 친밀감에 대한 점수를 파악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독립성도 마찬가지예요. 독립성과 관련해서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독립성은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점에서 10점까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 보는 분들도 그렇고 책을 읽는 분들도 1에서부터 10점까지 점수를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서 내 개인 독립성과 이 집에서의 독립성은 달라요. 내가 내 개인적으로 독립성은 뭐 예를 들어서 5점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하는 독립성은 몇 점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8점이면 좋겠어요. 그럼 3점 차이 나면 제일 먼저 독립이 어떤 게 독립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자기 정의가 있어야 되겠죠. 경제적인 독립 아니면 뭐 가족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나는 내일 내 원하는 대로 해가는 그걸 독립이라고 생각하는지 자기만의 독립의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독립의 정의도 알아서 하는 거예요. 뭘 알아서 하는데요? 그렇죠. 뭐든지 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독립에 대한 항목들을 내 개별적으로 한번 적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경제적 독립, 행동의 독립, 말의 독립, 또 주거의 독립, 또 돈을 벌더라도 내가 사용한 소비의 독립 이런 많은 것들 이런 것들 항목들 중에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나 의미 있는 영역에서 내가 이게 독립이 된다. 내 독립의 점수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이 독립의 점수도 이제 체크를 해보면 나라는 사람이 꽤나 독립적인 사람이구나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사람마다 독립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허무맹랑한 독립인지 아니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현실적 독립인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주제 넘는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끔 제가 이런 말을 써요. 그리고 말해놓고 맨날 후회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국어하고 수학을 잘해야 돼요. 국어를 잘해야 주제를 알고 수학을 잘해야 분수를 알아요. 이거 되게 나쁜 말처럼 들리는데 전 되게 냉혹하지만 분명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제를 안다는 건 뭐냐면 네 주제 꼴을 알아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 인생 주제는 무엇인가? 나라는 사람은 지금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아는 거고요. 분수를 안다는 건 뭐냐면 넌 여기까지야 이게 아니에요.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이 너무 내 현실하고 너무 멀기 있는 건 아닌가? 하나씩 좁히기 위해서 그 다음번에 있는 것을 좀 봐야 되는 건 아닌가? 지금 상황으로부터 나의 이상 그 사이에 적절한 거리와 거기에 따른 실천 그 항목들을 내가 알고 있는 거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적어도 인생에 있어서 자기 국어와 자기 수학 잘하자. 우리가 수능에서의 국어 수학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 국어와 인생 수학을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친밀감과 독립성 그 사이에서 어떤 것을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잖아요. 각각의 점수를 좀 내 스스로 한번 매겨보고 좀 낮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지점을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될 것인지, 또 약간 높다 싶으면 너무 친밀해서 이런 부분이 내가 독립성이 좀 침해된 것 같다 싶으면 그때 어떤 점을 좀 빼야 될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대신에 너무 차갑지 않게, 또 너무 뜨겁지 않게. 왜 그러냐면 인생이 다 냉탕과 온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 너무 극과 극이더라고요. 뭐 아니면 도고. 근데 제가 인생을 이렇게 좀 살아보면 청년기에는 뭐 아니면 도처럼 보여요. 저는 이런 말씀 드려요. 이렇게 조망을 해보잖아요. 그럼 내 인생도 그렇게 억울하지 않아요. 또 이렇게 조망을 해보잖아요. 나쁜 지점만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조망을 해보잖아요. 괜찮은 사람들이 나를 도운 시점도 굉장히 많아요. 나라고 하는 감정숲에서 좀 나와야 돼요. 너무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너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상처를 줬다고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쫙 줌 아웃 해가지고 인생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단 한 걸음도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는 거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 때로는 독립성이 좀 침해되고 때로는 친밀성이 우리의 그 마치 감정 감옥처럼 우리를 다룬 적이 있어요. 평균값이 괜찮으면 괜찮아요. 우리 가족이 평균값이 괜찮다면 좀 괜찮은 것이다. 평균값이 얼마냐? 저는 50점 넘으면 100점 만점에 50점 넘으면 평균값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 학점으로 치자면 50점은 F예요. 그러나 F가 아니라 저는 D, C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20대들 뭐 A 못 맞으면 정말 뭐 목숨 날아갈 것처럼 얘기하는데 원래 대학의 점수라는 게요. A면 아주 엑셀런트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본인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B 잘했어. 이게 B예요. B 플러스가. C 나쁘지 않아. 노력 좀 해야 되겠군. 이 정도거든요. 근데 저는 D 넘으면 C 정도면 아주 좀 훌륭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나의 독립성과 나의 친밀성, 내가 생각하는 이 친밀성을 한번 살펴보시고 더 해야 될 게 뭔가, 또 빼야 될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거기서 한두 가지만 움직여도 내 삶은 훨씬 더 좋아질 거고 가족 간의 관계도 훨씬 더 건강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